최영호 씨는 서울 남부의 오래된 주거 지역에 사는 70세의 남성이다. 그는 과거에 다정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렸지만 20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삶은 텅 빈 채로 남았다. 두 아들은 성장하여 결혼하고 독립했으며 그가 젊었을 때 직접 지어 관리하던 3층짜리 집에 홀로 남게 되었다. 건물 1층에는 그가 운영하는 작은 골프 연습장이 있다. 몇 대의 스윙 연습기와 시뮬레이션 화면이 있는 이 공간은 근처 주민들이 퇴근 후 가볍게 운동하며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이 연습장이 큰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지만 최 씨에게는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장비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따뜻한 차를 끓이고 불을 켠 뒤 조용히 손님을 기다린다. 가끔 낯익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노인이거나 예전 수강생들이다. 대체로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공간에는 시뮬레이션 기계 소리와 그의 한숨 소리만이 섞여 울려 퍼진다. 그러던 어느 초가을의 날 나무잎이 색을 바꾸고 공기가 맑아진 어느 날 2명의 젊은 여성이 연습장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키가 크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었으며 크고 맑은 눈과 공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김소연, 25세과 이혜진, 24세이라 소개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교포 유학생으로 근처 사립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고 했다. 여기서 골프 기초를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소연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최 씨는 조금 놀랐다. 손님이 와서가 아니라 이 조용한 공간에 이렇게 생기 넘치는 사람이 들어온 게 참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웃으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클럽을 잡는 법, 올바른 자세,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내심. 몇 번의 수업 후 그는 두 소녀가 영리하고 빠를 뿐 아니라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일찍 오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마치 자신이 다시 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혜진이 힘든 표정으로 숙소 문제를 꺼냈다. 기존 숙소 계약이 끝났는데 새집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너무 올렸어요. 최 씨는 오래 생각하지도 않았다. 2층에 빈 방 하나 있어요. 크진 않지만 깨끗하고 조용하죠. 괜찮다면 한번 와서 봐요.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친절에 놀랐지만 방을 보러 갔고 단출하긴 해도 필요한 것들은 갖추어져 있었고 학교와 아르바이트 장소와도 가까웠다. 결국 그들은 그곳으로 이사했고 그날부터 세 사람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주말이면 셋이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최 씨는 미역국,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전통 한식을 요리했고 두 소녀는 학교 이야기, 카페 아르바이트 이야기, 한국에서 겪는 흥미로운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귀 기울여 듣고 웃으며 종종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작은 식당의 보조 요리사로 시작해서 이 건물을 살 정도로 모아온 세월의 추억까지. 마치 할아버지 같아요. 소연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의 관계는 점점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갔다. 단순한 가족에도 우정도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눈빛 속에, 배려하는 손길 속에, 무심코 스쳐가는 손끝 속에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셋이 옥상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혜진이 하늘을 보며 물었다. 최 할아버지, 외로움을 느낀 적 있으세요? 최 씨는 한참을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런데 요즘은 좀 덜해졌어요. 셋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따뜻하면서도 연약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를 감정이었다. 최영호 씨와 두 젊은 여성, 지민과 서아의 관계는 첫 만남 이후 점점 가까워졌다. 방과 후마다 지민과 서아는 작은 골프 연습장에 들러 몇 번의 스윙을 연습했지만 이제 그들이 오는 이유는 연습뿐만이 아니라
최영호 씨와의 대화 때문이었다.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 때로는 최영호 씨가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식사. 그들에게는 이국 땅에서 누리기 힘든 따스한 순간들이었다. 최영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고독과 적막 속에서 살아온 그는 자신의 가슴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젊은 이들의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용하고 인내에 찬 감사의 감정이었다. 두 젊은 생명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것에 대한 어느 늦가을 오후 골프장 주변 길가에 노랗게 물든 낙엽을 보며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섰다. 지민은 떨어지는 단풍을 즐겁게 사진으로 담았고 서한은 걸으며 농담을 던져 최영호 씨를 웃게 만들었다. 편안한 공기는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게 했다. 그날 산책 후 지민과 서한은 신촌 인근의 작은 식당으로 최영호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속에서 새슴 매콤한 달구이를 나눠 먹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 아르바이트 일화, 그리고 각자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한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지민은 고향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다. 그들의 순수한 꿈을 들으며 최영호 씨는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너무 일찍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로도 보살필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밤 지민이 임대료 연체로 곤란을 겪자 최영호 씨는 주저없이 대신 내주었다. 서아가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예전 지인을 통해 근처 제과점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다. 작은 도움이 쌓이자 지민과 서아는 그를 단순한 스승이나 후원자로 보지 않고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걱정이 없진 않았다. 지민은 가끔 서아에게 우리가 그분께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닐까? 라고 물었지만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한테도 누군가 필요한 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라고 답했다. 두 사람 모두 최영호 씨가 오랜 외로움 뒤에 숨겨온 선량함과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집 발코니에 앉아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지민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는 최영호 씨의 손길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러고는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 말을 하면 너희가 난처할 수도 있겠지만 난 너희 둘을 평범한 마음 이상으로 아끼게 된 것 같아. 이 감정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떠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져. 공기가 고요해졌다. 서아는 지민을, 지민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놀라지 않았다. 그 감정을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 잠시 후 지민이 먼저 입을 뗐다. 수줍게 미소 지으며. 저도 느꼈어요. 하지만 이게 괜찮을까요? 우리 사이는 너무 다른데.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옳고 그름을 누가 알겠어. 하지만 우리에게 따뜻함과 평온을 주는 존재라면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거 아닐까. 최영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렸다. 수십 년 만에 그는 더 이상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느끼고 사랑하기 위해 살고 있었다. 설령 그것이 사회의 틀을 넘어서는 일이라 해도 그 미묘하고도 분명해져 가는 감정은 이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첫 감정이 오갔던 옥상, 위 저녁 이후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아무도 예전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 눈빛과 목소리, 사소한 손짓마다 이름 없는 감정이 은밀히 퍼져나갔다. 지민과 서아는 여전히 매일 연습장에 오지만 이제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뿐 아니라 함께 앉아 차를 우리고 음식을 나누며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려 오래 머물렀다. 영호 씨는 두 젊은 여인의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자주 직접 내린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지민은 그의 외투가 충분히 따뜻한지 늘 살폈다. 그들은 예의나 형식이 아니라 거의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를 보살폈다. 그러나 그 따스함이
영호 씨를 밤새 뒤척이게도 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스스로 되물었다. 인생의 절반을 넘긴 70세 노인에게 가장 찬란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두 젊은 여성이 과연 얽혀도 되는 존재일까? 그러던 어느 이슬비 내리던 밤, 지민이 두통으로 일찍 돌아간 뒤 서아가 남아 정리 돕기를 했다. 둘이 함께 걸레를 집으려다 손이 닿은 순간 영호 씨는 전류 같은 감각을 느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이번에는 누구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서아가 수줍게 말했다. 언젠가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잘못된 걸까요? 영호 씨는 말문이 막혔다. 수백 번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젊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순간 가슴이 저렸다.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가 조용히 답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지. 그날 이후 셋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지민 역시 영호 씨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지민은 직접 죽 끓인 죽을 들고 와 오후 내내 간호했다. 할아버지가 외로이 아프신 모습이 싫었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세 사람은 기묘한 감정의 삼각형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먼저 이 균형을 깰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침묵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서울 외곽으로 소풍을 나갔다. 지민이 음료를 사러 간 사이 영호 씨와 서아는 은행나무 그늘 아래 마주 앉았다. 가을바람의 황금빛 잎이 서아의 머리 위로 흩날리자 그는 조심스레 잎을 털어주며 슬픈 눈길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우리 둘을 영원히 곁에 둘 수 없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누구 하나 놓기 어려워요. 서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말은 맑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 같았다. 그 순간 지민이 돌아왔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얼굴빛이 순간 변했지만 그녀는 화내지 않고 물병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날 밤 지민은 별말 없이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남긴 한마디는 이랬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을 느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영호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신이 나이 든 탓에 겪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민은 연습장에 덜 나왔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마도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서아는 여전히 자주 왔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고뇌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바람이 섞여 있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영호 씨는 손수 편지를 썼다. 특정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띄우는 편지였다. 인생의 거의 전부를 걸어왔건만 내 심장을 가장 뜨겁게 뛸 수 있게 한 건 70이란 나이에 찾아왔다. 사랑이 선물이라면 비록 늦었더라도 내가 받을 권리가 없을까? 일주일이 깊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지민은 여전히 연습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서아는 영호 씨를 더 챙기려 애썼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눈빛에 어렸다. 영호 씨는 마치 두강 기슭을 모두 놓지 못해 애태우는 마음으로 지친 손이 떨릴 만큼 버티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벨소리 끝에 수화기 너머로 바람처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저 괜찮아요.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생각 중이에요. 나도 그래, 영호 씨가 대답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구나. 지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진짜 사람으로서 귀 기울여진다고 느끼게 해준 최초의 분이에요.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교포가 아니라 지민이라는 한 여성으로요. 그 말에 영호 씨의 목이 메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노년의 망상이나 연민이 아니라 두 젊은 여성이 더 큰 무언가, 보금자리이며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연습장 문을 잠그고 인근 강변길을 걸었다. 지민과 서아를 처음 데려왔던 그 길이었다.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둘 중 누구도 잃지 않는 길이 있는지 스스로 묻기 위해서였다. 저녁이 되어 그는 지민과 서아를 집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베이지색 롱코트를 걸치고 와 얼굴빛이 어두웠다. 식사 내내 말없이 지나갔고 설거지를 마친 후 익숙한 다과상에 마주 앉았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 얘기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열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나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했다. 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될지, 법과 관습이 어떤 장벽이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편견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세 사람 모두 진심으로 원한다면 불법일지라도 가족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서아는 말이 막혔고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생각만 해본 적은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모든 게 무겁게 다가왔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민이 말했다. 우리 시골에도 그런 사례를 본 적 있지만 내가 직접 겪을 줄은. 서아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우리 마을엔 혼인 없이 함께 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어요. 마음의 선택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영호 씨가 물었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난 선택일까요? 셋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서아가 지민의 손을 잡았다. 너 할아버지에게 아직 마음이 있니? 지민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내 마음도 알 것 같아. 두 여성은 마치 경쟁자가 아닌 인생의 낯선 갈림길 위에 함께 선 동료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짐을 내려놓듯 영호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물기가 어린 채였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지민이 말했다.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다면 왜 안 해보겠어요? 그날 밤 셋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오랫동안 함께 앉아 침묵을 나누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밖에는 초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진심과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음을 닮은 눈송이처럼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꾼 그날 대화 이후 3개월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민과 서아 둘 다 임신했다. 먼저 서아가 이상한 피로감과 입덧 증세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영호 씨가 새 장비를 사러 연습장 문을 일찍 닫고 나가자 서아가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영호 씨는 말문이 막혔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쁨인지 걱정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서아를 품에 안았다. 그렇게 작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랑에서 탄생했다. 몇 주 후 지민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진지하면서도 어쩐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임신했어요. 영호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댈 만큼 충격을 받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말이니? 네. 3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쉰 뒤 가만히 웃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두 천사가 더 생기는구나. 처음에는 두 젊은 여성이 모두 당황하고 겁먹었다. 너무 어리고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버거웠다. 그리고 70세의 그는 남은 생을 고요히 보내려 했으나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운명이었다. 수많은 밤을 지사온 끝에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법과 관습이 장벽이 될지라도 그들이 나눈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에 충분했다. 영호 씨는 건물 2층을 손수 개조하기 시작했다. 지민과 서아를 위한 각자의 방 2개, 공용 거실, 그리고 셋이 함께 요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넓은 주방을 만들었다. 이는 다처 가정도 세 사람의 삼각관계도 아닌 세 사람이 세상과 마주하는 진실된 가족의 형태였다. 또한 그는 반대하던 두 아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는 오래 살아보니 무엇이 행복인지 알겠더구나.
너희도 너희 삶이 있겠지.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장남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 결정을 존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차남은 격렬히 반문했다. 아버지, 이걸 어쩌라고요? 제 친구들은 우리 가족을 뭐라 할까요? 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나도 예전엔 내 생각을 했단다. 그러나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자신을 잃게 돼.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도 내 삶을 살겠다. 소문은 골목 곳곳에 퍼졌다. 이색적인 소식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세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고 이웃에게도 성심을 다해 대하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수군거림은 잦아들었다. 어느 봄날 아침 첫눈 녹은 땅 위에서 셋은 1층 가게를 새로 칠하고 있었다.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엔 말 많더니 당신들 진심이 느껴지더라. 아이들도 잘 자랄 거야. 서한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고 지민은 얼굴이 환해졌다. 월말 지민과 서한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두 사람은 진동하는 초음파 기계 소리에 손을 꼭 잡았다. 의사는 말했다. 두 태아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돌아오는 길, 영호 씨는 두 젊은 여성 사이에 앉아 화창한 봄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이 가득한 눈빛을 띄었다. 우리 아이 이름을 뭐라 부를까? 여자아이는 민서, 어때요? 서아가 제안했다. 남자아이는 지호가 좋을 것 같아요. 지민이 미소 지었다. 좋다. 영호 씨가 낮게 속삭였다. 민서, 지호야,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불완전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족으로. 그해 9월, 서울에는 선선하고 고요한 가을이 찾아왔다. 바로 그 가을에 민서와 지호가 태어났으니 둘은 정확히 22일 강역이었다. 먼저 서아가 민서를 낳았다. 동그란 눈망울에 살짝 그을린 피부를 지닌 여자아이였다. 이어 지민이 지호를 낳았는데 통통한 볼에 잠을 좋아하고 가끔 작은 노인처럼 인상을 찌푸리곤 하는 남자아이였다. 최영호 씨는 70에 떨리는 심장으로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한때 골프채를 휘두르고 차를 우리며 지붕을 손봤던 그의 손은 이제 부드럽게 작은 생명의 축축한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가 속삭였다. 작은 집 2층의 삶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기저귀, 분유,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잠 부족과 식은 음식, 이 모든 것이 반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와 이제 막 엄마가 되는 두 젊은 여성의 어깨에 쏟아졌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순수한 사랑의 순간을 맛보았다. 영호 씨가 어머니께서 부르던 옛 노래로 지호를 재우고 지민이 민서의 이마에 입 맞추며 엄마는 내 덕분에 매일 강해져 라고 속삭였고 서아는 아기를 먹이고 있으면서도 쌍둥이 엄마로서의 여정을 블로그에 기록했다. 세 사람 가족 4개의 마음이라는 소식은 점차 퍼졌다. 일부는 비난했고 비정상적, 왜곡된 결혼이라 손가락질했지만 다른 이들, 특히 싱글맘들이나 삶의 의미를 찾는 젊은이들은 그들에게서 부드러운 빛을 보았다. 그들은 SNS 계정을 열어 아이들의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민서와 지호가 함께 잠든 사진, 지민과 서아가 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진, 영호 씨가 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들이 특별한 가족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제안했다. 두 부인이니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는 모습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들은 수락했다. 보도 이후 논란이 일었으나 감동한 주부들부터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까지 수많은 시청자 편지가 이어졌다. 토크쇼에서 MC가 물었다. 두 젊은 여성과 사귀고 두 아이까지. 비난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영호 씨는 웃었다. 저는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따를 뿐입니다. 진심이라면 삶의 방식이 달라도 틀릴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 민서와 지호는 유치원에 다닌다. 두 아이는 밝고 똑똑하며
한국어로는 영호 씨와, 영어와 요르바어로는 엄마들과 대화한다. 반 친구들은 그들을 특별한 쌍둥이 형제라 부른다. 2층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골프 연습장은 임대되어 세 사람의 식탁이라는 작은 식당이 들어섰다. 한식과 나이지리아 음식, 지민과 서아가 창작한 퓨전 요리를 선보인다. 홍대 인근 주민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 음식과 공간이 주는 따뜻한 에너지를 즐기러 온다. 어느 봄밤, 영호 씨는 발코니에 앉아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아가 생강차 한 잔을 건네고 지민은 새 메뉴 노트를 들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후회하세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다. 영호 씨는 두 사람과 하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있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한 걸 후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일찍 용기 내지 못한 내가 후회될 뿐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다음 생이 있다면 너희 둘을 다시 만나고 싶구나. 이야기는 여름 아침으로 끝을 맺는다. 네 사람, 영호 씨, 두 엄마, 두 아이는 나이지리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서아와 지민의 고향에서 1년간 지내며 아이들에게 뿌리를 느끼게 해주려 한다. 공항을 떠나며 영호 씨는 돌아보았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한국,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었고 사랑했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었다. 가족을 만들었다.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 마음이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 사랑의 메시지가 경계를 넘어 퍼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터랙션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사랑과 선택, 용기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ove.